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어떠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히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우리는 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를 판단을 할 때 순현재 가치법 혹은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할인율을 통해서 현금 흐름의 크기를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줄여주게 되는데, 그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을 바로 이 14장 자본 비용에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그 중에 첫 번째로 요 자기자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의 최종적인 기업의 할인율은 자기자본, 부채, 우선주 등등 여러 가지의 이 형태의 자본에 대해서 종합을 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 섞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 마지막에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자기자본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서 자기자본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배당 성장 모형이나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투자론에서 배우는 다른 모형들도 응용을 해서 어떤 주식의 수익률을 구하고 그 수익률을 이 자기자본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배당 성장 모형은 이 주식의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 순수하게 배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본다면 요 배당 성장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쉽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점, 배당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50% 이상의 상당수의 기업이 사실은 배당을 안 주기도 하고 아니면 불규칙하게 주기도 하기 때문에 배당 성장 모형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이 13장에서 배운 이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된다. 이제 물론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도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가능하려면 이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스타트업이나 벤처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장 15장에서 자본 조달에서 다루게 될 텐데, 현실에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벤처회사와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생각하는 대다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아니면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 일본의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그 일본 주식 거래소, 뭐 중국의 경우에는 홍콩이나 상하이, 선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쉬운 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껄끄러운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술술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채. 기업은 자기 자본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은행에서 대출. 두 번째,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기.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의 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업의 채권자, 여기서의 채권자라는 것은 채는 빌리고 빌리는 관계를 의미하고 권은 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채권자는 채권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채권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가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대출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에는 은행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투자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행이든 다른 투자자든 어떤 사람이든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바라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바라느냐? 뭐 보통 부채의 경우에는 이자의 형태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채 비용은 장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월요일에 살펴봤던 자기자본 비용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직접적으로 숫자가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채권에는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yield to maturity인데 이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채권을 채권 시장에서 얼마를 주고 산다면 나는 이 채권이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이냐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제 그 식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졌는데 사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고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던 순현재 가치 혹은 현금 흐름 할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혹시 또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표현을 하자면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채권이라는 증표를 투자자들한테 주고 그 대가로 원금을 빌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채권의 경우는 원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액면가라는 이름으로 보통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는 face value라고 부르는데 여기 면이 얼굴 면자죠. 그래서 네 면사할 때 그 면자입니다. 그래서 이 액면가는 이 채권이라는 증서에 내가 돈을 빌렸다라는 증거 자료에 얼마를 빌렸다라고 대놓고 떡하니 쓰여져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채권의 원금이 되겠습니다. 한편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보통은 뭐 반기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뭐 아주 특수하게 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자를 줍니다. 그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표 혹은 쿠폰이라고 부릅니다. 이 쿠폰은 여러분들이 그 시장 아니면 큰 대형 마트 쿠폰으로 똑같이 생각해도 돼요. 대형 마트에서 요즘에는 다 앱으로 하니까 많이 안 오지만 원래는 전단지를 뿌리죠. 전단지를 뿌리고 이번 주에 이런 행사를 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옵니다. 그 종이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장을 보러 가냐 그 전단지를 들고 이제 거기 부분에 절취선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을 산 다음에 계산할 때 계산대에서 그 캐시어한테 이 전단지를 떼어주면은 아 쿠폰 가져오셨네요 하면서 할인을 해주던 게 원래 이 모바일이 없었던 시절에 그 장 보기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여러분들이 피자집에 피자헛이든 뭐 파파존스든 뭐 전화를 해서 피자 주문할게요 라고 하면은 피자가 배달이 오는데 피자요 하고 배달이 오면은 이 피자 박스에 뗄 수 있는 절취선이 있고 그거를 떼어서 오려두었다가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전화를 해서 제가 10개 모았는데요 하면은 공짜로 피자를 하나 받았다. 그래서 쿠폰은 뭔가 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뭔가를 떼냐면은 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요 채권의 아래쪽에 뗄 수 있는 쿠폰을 다달이 붙여놔요. 그래서 투자자는 이 증서,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증표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제 돈 이자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그 기업의 은행에 가서 내가 여기 이 쿠폰 가져왔습니다 하면은 그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그것에서 유래해서 우리는 그 채권에 이자 받는 것을 쿠폰이라고 이제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표는 매 기간마다 받을 거예요. 이제 지금 시점 기준으로 1년 후에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때 쿠폰을 받고 그다음에 2026년 1월 1일에 또 쿠폰을 받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만기, 그러니까 이 채권의 계약이 끝나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액면가도 되돌려 받고, 그러니까 원금을 돌려받고 또 이표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전형적인 채권의 거래 방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 해놓은 거는 자, 이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채권의 장점은 뭐냐면 채권의 장점은 내가 이 증서를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증서를 받았지만 그 증서를 굳이 내가 꼭 끌어안고 죽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채권의 장점입니다. 내가 중간에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증서를 받았지만 내가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얘네한테 기업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5년,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만기까지는 이 기업에게 돈이 있는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채권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이 증서를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환이 가능하다. 혹은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투자자로서 중간에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안 하고 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동을 선뜻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처음에 여기에 참여를 못하면 어떡하지?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누군가 그 채권을 채권 시장에서 팔면 나는 투자자로서 그 채권을 사면 돼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산다, 채권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 이미 그 기업에 투자를 해 두었지만 그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앞으로 받을 권리를 획득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현재 채권을 구매했다. 채권의 시장에서 채권을 구매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채권은 그 이전에 발행이 된 거죠. 그 이전에 만들어진 채권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그 이전의 일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합리적인 경제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과거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이제 경제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앞으로 일어날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에서 월요일에 기업재무 시험을 보고 뭐 화요일에 마케팅 원론 시험을 본다. 월요일에 기업재무를 망했어. 그러면은 그것을 빠르게 잊어버리고 남은 시간 동안 마케팅 원론을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이미 끝난 시험인데 야, 그 문제 답이 뭐였느냐 라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항상 경영학,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자. 그럼 나는 투자자로서 오늘 채권을 사기 때문에 이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남은 채권이 남은 것만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채권을 98달러를 주고 산다 라고 합시다. 근데 이 채권의 특징은 뭐냐면 5달러씩을 매년 2표로 주고 액면가는 100달러예요. 그러니까 3년 후에, 그리고 만기가 3년 남았다. 그러면은 마지막 3년 차에는 5달러와 100달러를 합쳐서 105달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98달러라는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98달러라는 가격은 채권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결정이 된 겁니다. 어떤 팔고 싶은 사람들은, 채권을 파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파는데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채권에 대해서 101달러를 받을 거야 라고 하고 나는 이 채권에 대해서 105달러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사람, 지금 나를 포함한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싸게 사고 싶어요. 나는 요거를 90달러에 살 거야. 나는 요거를 93달러에 살 거야. 근데 결국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둘의 생각이 일치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가격이 예를 들면 지금 이 예시에서는 98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이 98달러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최소한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은 98달러면 적당하다라고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동의를 했는지, 우리가 지금 이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이 채권을 가짐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1년 후에 5달러, 2년 후에 5달러, 3년 후에 105달러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현금 흐름 할인법을 통해서 쓰면은 1 플러스 R분의 5 더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5 더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분의 105를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오케이, 이게 98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거래에 동의 컨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로부터, 이 투자자들의 행동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수익률을 얻고 싶어 하느냐, 요거를 알 수 있고, 이거를 바로 우리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복잡해 보이는 요 공식이 나왔는데, 사실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매해에 대해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재무관리에서 배운 연금 공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어떻게 연금의 형태로 표현이 되느냐? 채권의 특징은 매 기간에 받는 이표가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금의 특징이죠. 그래서 연금 공식이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연금 공식이에요. 이거는 찾아보시면 제가 1에서 13장 요약 부분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상 채권의 특징은 마지막에 액면가 원금을 돌려받는다. 그 특징이 요 두 번째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F 페이스 밸류.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3년 차에 받기 때문에 3번 할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예시가 주어지면 쓸 수 있는 요 식을 이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연금 공식을 활용해서 복잡하게 보일 뿐, 본질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똑같이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만기 수익률이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부채의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론상으로는 간단한데 약간의 프랙티컬한 문제가 있어요. 실전적인 문제. 바로 뭐냐면, 여기서만 봐도 이 R을 구하려면 세제곱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세제곱 문제는 우리가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빼기 5는 0이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3차 방정식이라고 수학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수학의 공식이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게 여기서 그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주구장창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배운 거죠. 그런 것들이 쓰이게 되는데 문제는 4차부터는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입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대입을 통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Trial and Error Method라고 부르는데 숫자를 여기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 이꼴 항등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체크해서 이 숫자를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쉽지만 컴퓨터 없이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엑셀을 가지고 이 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학부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채권에 대해서 다 만기 수익률을 이미 한국거래소와 여러분들의 증권사가 이미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채 비용은 쉽다.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부채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채권을 활용을 했어요. 채권의 특징은 많은 채권 시장에서 이 채권을 서로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 수 있다. 마치 주식처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격으로부터 합리적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이 채권의 수익률을 알 수가 있다. 그거를 우리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부르고 그걸로 우리가 부채의 비용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는 채권 시장이 존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채권을 사고 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명 한 명은 인간이 바보일 수 있지만 집단의 지성을 활용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비싸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싸게 생각하지만 그 집단 지성의 결과로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채권이 거래가 안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채권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집단 지성이 없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가격을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만기 수익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부채 비용을 알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되겠어요. 우리 기업 자체가 채권을 발행하진 않지만 옆 동네는 쓰더라. 근데 걔네나 우리나 또이또이 하다면 걔네 거를 우리가 갖다 써도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현실에서는 다 채권 발행하지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채권을 발행 안 하더라. 근데 내가 SK 하이닉스의 부채 비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슷하게 똑같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비슷하게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채권을 통해서 부채 비용을 알면 그걸 적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채권을 통해서 부채 비용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회계적인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채권의 경우는 돈을 빌리는 부채의 경우에는 이자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이자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약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골치가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자 절세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하셨다 치고 이제 지울게요. 자, 이 이자 절세 효과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일반적인 형태를 쭉 써보자면 매출에서 무조건 시작을 하더라. 그리고 매출 원가 빼고 감가상각 빼고 뭐가 나오냐면 항상 재무에서는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더라. 그래서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가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 이자를 빼야 되니까 이자를 빼고 그 다음에 빼는 게 법인세더라. 그래서 순이익이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가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손익계산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바로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자를 계산을 한다 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 법인세에서 어떤 플러스 값인 이자를 먼저 빼고 그 남은 것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00이었다. 근데 내가 이자로 10을 쓴다. 그러면 나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90만 이익이라고 치고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 해서 $18를 법인세로 냅니다. 근데 내가 이자가 없었다면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00이기 때문에 빼기 0 하면 그대로 100, 이 100에 대해서 20% 법인세를 내면은 $20를 내기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2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자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2 아꼈죠. 이거를 우리는 이자 절세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자의 절세 효과, 이자가 세금을 절약해주는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tax shield. 비슷하게 감가상각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먼저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빼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줄여주고 그 줄어든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세금을 줄여주는 중요한 효과가 존재한다. 그래서 감가상각과 이자는 세금을 줄여준다. 이 얘기를 항상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빚이 있으면 뜻밖의 효과로 가만히 있었는데 세금을 덜 내도 되네 라는 장점이 생긴 거예요. 이 장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림으로써 큰 부채 비용이 생겼어요. 부채 비용이라는 것은 이 돈을 우리에게 빌려준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뭔가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거꾸로 이제 이 부채 비용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자로 절세 효과가 생겨서 이거는 플러스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진짜 비용은 집합의 논리로 요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요 절세 효과를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채 비용에는 제가 그걸 안 써놨는데 항상 세금만큼을 빼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면 자, 여기 U 기업과 L 기업이 있습니다. 동일한 수익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이즈의 기업인데 U는 부채가 없고 L은 레버리지에서 따와서 L이라서 얘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채권을 발행을 했고 이자를 줘야 된다. 근데 얘네 둘 다 동일한 성과를 내서 사실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보면 똑같이 1000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면 U는 세금을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세금을 210을 내야 되지만 L은 이자를 이미 냈기 때문에 세금은 193만 내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이익을 순이익에서 그 차이는 생기지만
그 부분은 이 이자의 절세의 효과로 발생하게 된다. 800이라는 부채 원금에 대해서 10% 이자를 내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세금이 21%만큼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기업의 순이익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16.8달러만큼 이제 적게 내게 된다. 이제 물론 전체로 그러면 플러스가 이 돈을 빌린 것 자체가 완전 무조건 개이득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순이익은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세금을 아끼는 걸로 만회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우선주 비용. 우선주는 주식인데 보통 주식, 평범한 주식이 아닌 애들을 우리는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이 우선주는 우선한다, 먼저다 라고 해서 이제 preferred stock, 그리고 한글로는 우선주라고 부르는데 보통주보다 먼저 이 사람들한테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선주 비용은 사실 이것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보통 현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식이랑은 다르게 이 주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배당을 얼마를 주겠습니다를 계약서에 써놓아요. 그래서 정해진 배당이 존재합니다. 보통주 주식, 일반적인 주식의 비용이 측정이 어려운 것은 배당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이 얘네는 정해진 배당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비용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자기자본 비용, 부채 비용, 우선주 비용을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개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 XYG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합시다. 얘는 부채 100, 자기자본 200, 그 중에서 보통주는 150, 우선주 50. 그러면 토탈 300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를 30% 낸다. 따져봤더니 자기자본 비용은 20%. 그러니까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20%의 수익. 우선주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배당으로부터 12%의 수익. 채권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만기 수익률로부터 10%의 수익을 얻기를 원한다. 이 정보가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요구치를 충족해주기 위한 최소한은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주 주주는 네가 최소한 내가 낸 150달러에 대해서는 20%를 벌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30을 이 기업은 최소한 벌어야 됩니다. 우선주 주주에게는 내가 낸 50달러라는 너의 자본에 대해서 12%의 배당을 원하기 때문에 너는 최소한 6달러는 벌어야 돼 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내가 너한테 원금 총 100원을 빌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10%의 수익률은 내가 이자와 원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한 해에 10달러는 무조건 벌어야 돼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까먹은 게 있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XYG는 30, 60 합쳐서 46은 무조건 벌어야 된다. 근데 까먹은 부분이 바로 이자의 절세 효과. 100이라는 부분은 부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0% 이자를 주고 나면은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30%만큼 그거의 30%만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3달러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줄어들면 수익 벌어들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비용이라는 마이너스가 줄어든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3달러를 벌었습니다. 따라서
XYZ가 최종적으로 벌어야 되는 돈은 조금 아낄 수 있다. 그래서 46에서 3만큼은 아꼈기 때문에 빼면은 43만큼만 벌면 최소한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를 번 거냐? 토탈 합쳐서 300을 가지고 43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얘네가 이 기업에 필요한 수익은 14%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 계산 결과 14%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여기에는 이 43이라는 계산된 결과를 넣었지만 계산을 하지 말고 그 계산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길지만 이렇게 돼요. 먼저 주식 150에 대해서 20% 수익률을 곱했습니다. 우선주 50에 대해서 12% 수익률을 곱했습니다. 부채 100에 대해서 10% 수익률, 부채 비용을 곱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 빼줬느냐? 절세 비용은 빼줬어요. 그 절세 비용은 100에 10%에 30%다 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합한 다음에 총합 100 더하기 150 더하기 50으로 나눠줬어요. 어떤 분수가 있을 때 분모는 분자들에 있는 여러 항에 각각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계산은 이렇게 하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00분의 150 곱하기 0.2, 300분의 50 곱하기 0.12, 300분의 100 곱하기 0.1 곱하기 1 빼기 0.3, 이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묶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것을 정리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분모에는 이 기업의 전체 자산의 크기, 왜냐? 이 자산은 자기 자본, 부채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한 거랑 동일하니까 그가 들어가고 그것분의 자기 자본의 목,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산분의 우선주, 그리고 우선주의 수익률, 자산 전체분의 부채의 목, 부채의 수익률. 근데 이 부채는 절세 비용이 있으니까,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세율만큼 1- 세율만큼 해서 곱해준다. 이 결과를 우리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왜 평균이냐? 자, 단순 평균이 있어요. 그냥 평균. 우리가 생각하는 0.10과 0.20의 그냥 평균은 0.15입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이 뇌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0.1과 0.2의 사이니까 0.15가 평균입니다. 사실 근데 이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0.10 더하기 0.20 해서 0.15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0.1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0.20으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단순 평균에서는 무조건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 그 두 개에 대해서 동일하게 2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세 개의 숫자가 있으면 평균을 구할 때 동일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됩니다. A, B, C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 일반적인 평균은 무조건 그 앞에 그거 전체의 숫자 나누기 분의 1을 곱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가중평균은 뭐냐? 얘가 더 중요하고 얘가 덜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얘는 지금 너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 똑같이 동등하게 생각한 건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0.10, 0.20인데 얘는 80%만큼 중요하고 얘는 20%만큼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평균을 구할 때 우리는 2분의 1, 2분의 1, 즉 50%, 50%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 비율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8, 100분의 80 곱하기 0.1 더하기 100분의 20 곱하기 0.20을 하자. 이게 바로 가중 평균의 개념이 되겠고 이 계산 결과는
0.08 더하기 0.04 그래서 0.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0.12는 아까 우리가 그냥 단순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0.15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가중평균에서의 0.12도 0.1과 0.2의 그 사이에 어딘가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중평균의 원리예요. 자, 그럼 돌아와서 이거를 왜 가중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자기자본의 비용, 우선주의 비용, 그리고 이자 절세 효과까지 고려한 부채의 비용이 있을 때 그 세 가지의 짬뽕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비율을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서 하자. 너가 이 기업이 자기자본의 비율이 높으면 거기에 높은 비율을 주고 너가 부채가 많은 기업이면 부채에 높은 비율을 주자라고 해서 나온 게 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weighted average,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이 기업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할인율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뭐 굉장히 긴 예시가 있는데 뭐 이스트먼 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각각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자기자본 비용을 구해보자.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먼저 CAPM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사용해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은 배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 모형도 써봤어요. 써봤더니 배당 성장 모형에 따르면 7.58%라는 자기자본 비용이 나오더라. 이 두 가지 값에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도 이론이고 이것도 이론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 건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무조건 맞다라든가 배당 성장 모형이 무조건 맞다라든가 이런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이거를 평균을 써보자 라고 해서 우리의 이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이 두 가지 값의 평균인 8.93으로 사용을 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실무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썼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채 비용은 여기 주어져 있죠. 만기 수익률이 얼마다라는 정보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중평균을 하기 위해서는 비율을 구해야 돼요. 자기자본이 중요하냐 부채가 중요하느냐.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장부에 있는 회계 재무제표에 있는 크기로 할 수 있지만 항상 재무 수업에서는 시장 가치를 우선한다. 시장 가치로 계산을 하자. 그래서 먼저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계산했더니 이만큼이 나왔고 이거는 내 전체 자산에서 70%를 차지한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부채는 그러면 나머지겠죠. 실제로 나머지 29%로 계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자기자본의 비용 8.93%에 대해서는 71%, 2.98이라는 만기 수익률을 부채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자 절세 효과를 적용해서 1-0.22를 곱해준 다음에 이게 29%에 차지하니까 0.29를 곱해서 더해준다. 그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기업 전체에 적용해야 되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7%로 계산이 된다. 이제 요 예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배운 순현재 가치법과 현금흐름 할인법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이 14장까지 해야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분모의 할인율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까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게 주는 의의는 뭐냐?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업의 중요한 재무적인 의사결정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꼽자면 자본 조달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본 예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 조달의 문제는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고 자본 예산은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디서 돈을 빌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 나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바뀌면 내가 투자를 어디에 할 건지 판단을 할 때 수년제 가치법에 써야 되는 할인율이 바뀌게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이 빅픽처의 느낌에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